어제 누가 수업 끝나고 뒷반에서 질문하더라고요. 펄슨 프롬 오브젝트를 만들면 펄슨 오브젝트도 생기나요?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오브젝트는 하나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받는다는 게 뭐예요? 펄슨 클래스에 있는 코드를 내가 모조리 다 내 클래스에다가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펄슨 클래스에 있는 필드 변수도 이쪽으로 옮겨 있는 거나 다름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컨스트럭터 메소드도 안에 코드가 여기 있는 거랑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똑같은 걸 카피할 필요 없이 여기 슈퍼 n 하면은 슈퍼 n은 호출한 것과 같은 슈퍼 하면은 바로 상위 클래스를 얘기하죠. 그럼 펄슨 클래스에 있는 컨스트럭터 메소드에 들어있는 코드를 내가 실행하는 거하고 다름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코드 재사용이지 뭐 오브젝트를 새로 만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상속받아 온다는 얘기는 내가 상속받아 오는 클래스에 있는 코드가 그대로 나한테 그냥 안 써도 되게 내가 된다는 얘기예요. 안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드 재사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편한 거죠. 헷갈리지 말고요. 자, 어제 그래서 배운 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기 한번 5개 예제를 가지고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코드는 어제하고 똑같고요. same name 메소드, same 메소드도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만든 오브젝트도 똑같아요. 펄슨 오브젝트 만들어서 펄슨 타입으로 선언한 p 변수에다가 담았고요. 그 다음에 펄슨 프롬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펄슨 타입의 변수 q에다가 담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문장을 진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먼저 컴파일을 할까요? 컴파일 해요? 하지요? 왜냐하면 P는 펄슨 타입이죠? 그 펄슨 타입을 펄슨 클래스를 가봤더니 same name 메소드가 있죠? 그죠? 확인했고요. 그다음 same name 메소드의 파라메타 타입이 펄슨이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보내는 인수 변수 q의 타입도 펄슨이죠? 따라서 괜찮다. 그죠? 컴파일 하고요. 그럼 실행하면 잘 될까요? 당연히 되죠? 왜냐하면 펄슨 클래스에 있는 same name이라는 메소드를 활용하는 거고요. 보내는 인수 q 변수에 들어있는 오브젝트는 펄슨 프롬 오브젝트죠. 하지만 펄슨 프롬 오브젝트가 가도 인수로 펄슨 오브젝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파라메타가 따라서 펄슨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인 서브 클래스 오브젝트인 펄슨 프롬 오브젝트도 당연히 받아들이죠. 따라서 괜찮은 거예요. 이름 비교하니까 당연히 이름, 마음과 소리를 받으니까 펄스를 리턴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생각해 봅시다. 1분 시간을 줄게요. 첫 번째 어사이먼트는 괜찮죠? 변수 x는 펄슨으로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q 타입 봤더니 q도 펄슨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x는 펄슨 타입이고요.
폴슨 클래스에 가봤더니 get name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오케이. 컴파일러는 통과합니다.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 변수 x에 q에 들어있는 오브젝트가 다시 저장이 될 텐데 q의 오브젝트가 뭐예요? 폴슨 프롬 오브젝트죠? 폴슨 프롬 오브젝트가 이제 x로도 우리가 그거를 가리킬 수 있어요. 그러면 x는 폴슨 프롬 오브젝트죠? x한테 get name 메소드를 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x에 들어있는 거는 폴슨 프롬 오브젝트입니다. 여기 get name 하면 어떻게 돼요? get name을 찾아야죠. 있어요? 있어? 있어요? 없어요? 응? 아는 차는 건지 모르는 차는 건지 판별이 안 돼요. 응? 있어요? 없어요? 응? 전부 포커 페이스를 하고 있지. 내 눈동자를 보고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뭐예요? 있어? 있어요? 폴슨 프롬 클래스에 지금 x에 들어있는 오브젝트가 폴슨 프롬 오브젝트예요. 폴슨 프롬 오브젝트한테 get name 하고 메소드를 호출했어요. 그럼 get name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 보기는 폴슨 프롬 클래스에 get name이 없잖아요. 그쵸? 어떻게? 어떻게 할까요? 응? 말하고 있지. 응? 어떡할까요? 말을 하고 싶은 눈 표정을 짓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어. 네? 왜 말하기가 싫을까? 네? 얘기 좀 해봐요. 어떡하라고? get name 없잖아요. 그냥 죽어 거기서? 어떻게 안 죽어야죠? 왜?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상속받는다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당연히 여기 지금 안에는 get name이 없지만 상속받은 것도 다 내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코드는 여기 폴슨 프롬 클래스에 그 코드가 get name이라는 코드가 없어요. 실제로 자파 고쳐 보시면 어떻게 찾아가냐 하면 자 get name을 불렀어요. 그러면 폴슨 프롬 오브젝트에 가서 get name을 찾아. 없네.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아 내가 상속받은 게 있지? 상위 클래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다 찾아보고 없으면 그 다음에 상위 클래스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get name을 찾는다고 있잖아. 그쵸? 아 있구나. 그 get name을 실행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예요? 이름이 소리죠? 소리를 프린트한다. 이해가죠? 다 모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제를 봅시다.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이번에는 x 변수를 선언을 했는데 x 변수가 폴슨 프롬 타입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p는 무슨 타입이에요? p는 폴슨 타입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p가 상위 타입인데 OX를 컴파일러가 보니까 OX는 폴슨 프롬 타입인데
P는 폴슨 타입이네. 폴슨 타입이 하위 타입 변수에 들어갈 수 없죠. 그렇죠? 그런데 컴파일러가 이거는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안 되는 거고요. 컴파일러에라. 컴파일러가 안 해요. 자, 네 번째 줄. 이건 봅시다. 이건 어때? 이것도 1분의 시간을 줄게요. 저기 뒤에 엎드려서 자는 친구 옆에 사람들 깨워줘요. 출석했으니까 집에 가도 돼요. 집에 가서 자. 불쌍하잖아. 왜 여기 와서 자? 네? 깨워서 좀 부축해서 집에 보내. 집에 가서 주무세요. 사진을 찍어서 집에 갖다 보내면 되게 기록할 거야. 그래서 공부한다고 자고 있네. 네, 그쵸? 자, 폴슨 X는 무슨 타입이에요? X는 폴슨 타입이죠? 그런데 Q는 뭐 타입이에요? 폴슨 타입이네? 괜찮죠? 이거는 잘 넘어가고요, 컴파일러가. 네 번째 줄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X는 타입이 뭐예요? 폴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러야 될 메소드가 getCT죠? 어떻게 돼? 폴슨 클래스에 갔더니 getCT가 없죠? 근데 얘는 상위 클래스도 없어요. getCT 모르는 거예요. 그럼 컴파일러가 여보세요? 이거 너 몰라요? 안 됩니다. 컴파일 안 해줘요. 잘 안 해주는 거죠? 폴슨 오브젝트는 아예 CT 정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부른 자리에 웃기는 얘기잖아. 그죠? 허용 안 해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컴파일러한테 칭찬을 좀 해줘야 되고요, 이런 거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로 볼까요? Q는 타입이 뭐죠? 폴슨 타입이고요. 폴슨 타입에 세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폴슨 타입에는, 폴슨 클래스에는 same name밖에 없죠? same은 도시랑 시티하고 다 비교하기 위한 메소드예요, 그죠? 그런데 컴파일러가 딱 봤더니 Q가 폴슨 타입인데 폴슨 타입에는 same이라는 메소드가 없습니다. 따라서 컴파일 안 해줘요. 이것도 잘 안 해주는 거죠?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해가죠? 컴파일러가 어디까지 하는지. 컴파일러는 뭐 개체를 생성하고 이런 거 전혀 모르고요. 그냥 변수 선언하면 변수의 타입밖에 몰라요. 그냥 클래스 코드만 알아요. 서로 상위, 하위 클래스 관계만 알아요. 따라서 코드만 보고 컴파일러는 이게 얘가 제대로 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들었는지 타입 검사를 한 다음에 만약에 거기 어긋나게 되면 규칙에 무슨 규칙? 서브 타이핑 규칙에 어긋나게 되면 안 해준다고. 컴파일 자체를 안 해줘요. 그럼 프로그램 실행할 준비가 안 됐으니 실행 안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안전 보장되는 거죠. 내가 좀 프로그램 잘못하면 컴파일러가 아예 실행도 안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게 프로그램 하는 거는 불가하다. 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좋은 일 하는 거죠, 컴파일러가.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인스턴스 오브 맞죠? 인스턴스 오브를 왜 써야 됐느냐? 이게 우리가 상속받아 쓰다 보니 자 이걸 재사용한다고요. 봐요 여기 우리 폴슨을 여기서 상속받아 쓴다고요. 쓰는데 내가 저기 same name을 쓰고 싶어. same name을 쓰고 이름만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비교하는 거는 저기 폴슨 클래스에 있으니까 내가 그냥 쓸래 하면 쓸 수 있다고요. 그런데 폴슨 클래스는 이제 만들어두고 누군지 나를 갖다가 상속받아 가서 써라 라고 하면 상속받는 그런 클래스들은 전부 하위 클래스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위 클래스가 어떤 클래스가 나를 상속받아 갈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내가 여기 비교할 때 인수를 폴슨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 그쵸?
그런데 이거를 하위 클래스가 상속받아가서 쓸 때는 좀 더 상속받은 디테일한 이런 펄슨 프롬 같은 그런 클래스를 상속받아가서 쓰겠죠. 따라서 거기서 사용할 때 보내는 인수는 펄슨 오브젝트가 아니고 그거보다 하위 오브젝트인 펄슨 프롬 오브젝트 같은 것들이 들어갈 거라고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나는 펄슨 프롬 오브젝트를 갖고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사용하는 메소드는 same name 메소드를 사용할 거예요. 이거 갖고 오브젝트 만들어서 이걸 쓸 거라고요. 그래서 나는 항상 인수로는 내가 펄슨 프롬 오브젝트만 가도록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이게 다른 클래스가 펄슨을 상속받아 간 다음에 오브젝트를 만들었어요. 그럼 걔가 이걸 써도 여기 들어가잖아. 그죠? 내 코드에 다른 펄슨으로 상속받은 다른 형제라고 할 수 있죠. 형제 오브젝트가 들어와도 내가 허용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형제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기능은 나랑 다를 수 있어요. 그걸 충분히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여기 same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다른 형제 메소드는 상속받아 쓰면서 또 다른 메소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메소드를 나는 이걸 써야 되는데 그 메소드를 쓰면서 저걸 사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안전하게 보호해주기 위해서 타입 체커가 안 해줘요. 안 넣어준다고요? 그럼 나는 필요한데 안 넣어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타입 캐스팅을 했죠? 내가 여기 들어오는 거는 항상 펄슨 프롬 타입이 항상 들어와.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타입 캐스팅 해주면 컴파일러가 알았어. 괜찮네 그럼 하고 컴파일을 해주는데 그렇게 되면 위험하다는 거죠. 실행 중에 엉뚱한 녀석이 와서 실행이 그냥 오류가 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인스턴스 오브 체크. 이 코드를 잘 읽어봅시다. 이게 이제 인스턴스 오브 체크를 하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뭐 약간 억지로 만든 면이 없진 않지만 어쨌든 다 유용하게 쓰는 사례 중에 하나예요. 이건 안 쓰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사실 인스턴스 키도 만들기 쉽고요. 스트링 키도 만들기 쉬워요. 지난 시간에 스트링 키를 만들었으니까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럼 지난 시간에 데이터베이스 클래스도 있었죠? 설계만 했지 사실 만들진 않았어요. 이거 그냥 읽어만 볼까? 이거는 뭐 시간이 좀 많이 가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코드를 한번 읽어서 이해를 해봅시다. 지난번에 어제 본 설교들로 보면 알아요. 데이터베이스 설교도가 있죠? 데이터베이스 클래스가 있는데 이건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키 인터페이스와 레코드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구현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누가 사용할 수 있어? 어떻게든 간에 레코드나 키 인터페이스를 충실히 구현한 그 서브 클래스라면 누구든지 데이터베이스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관점에 두고 보면 자,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 하나 만들었습니다. 레코드를 4개 담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예요. 서툴이 그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뱅크 어카운트를 만들었어요. 뱅크 어카운트를 입금액이 5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가 인티저 키로 해서 55라는 인티저 키 오브젝트 하나 만들고요. 하나 만들어서 A1이라고 일단 이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스트링 키 오브젝트 하나 만들었네요. 그 키는 열려라고요. 그거를 K라는 변수를 키 타입의 K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이게 괜찮죠? 왜냐하면 스트링 키는 키의 서브 타입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뱅크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10,000원을 입금하고 조금 전에 만든 스트링 키를 거기다가 부여했어요. 그래서 이게 뱅크 어카운트 A2입니다. 두 개의 뱅크 어카운트 오브젝트를 만들었으니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DB 오브젝트한테 A1 뱅크 어카운트를 넣어주세요 하고 요청했고요. 그래서 잘 들어갔던 경우에는 트랜잭션 1에 true가 리턴될 거고요. true가 리턴될 거고요. 그 다음 A2도 마찬가지로 위에 인서트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레코드를 4개 저장할 수 있는데 두 개가 찾죠? 그렇죠? 하나는 뱅크 어카운트 오브젝트인데 인티저 키를 갖고 있는 뱅크 어카운트 오브젝트고요. 다른 하나의 어카운트는 스트링 키를 갖고 있는 뱅크 어카운트 오브젝트죠. 여기까지가 이제 적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치를 하네요. DB한테 K를 주고 그 계좌를 은행 계좌를 찾아주세요 하는 요청이 들어왔죠. 그죠? 그게 DB한테 find K를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방금 K가 거기에 있잖아. 그죠? 스트링 키를 가진 뱅크 어카운트의 키가 K죠? 따라서 찾으면 그 A2 관련된 뱅크 어카운트 레코드가 나올 거고요. 그거를 P라는 변수, 레코드 타입 변수를 선언해서 거기다 저장했습니다. 그죠? 그럼 지금 P는 레코드 타입의 변수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오브젝트는 스트링 키래요. 네. 그 안에 들어있는 오브젝트는 뱅크 어카운트야. 그쵸? P에 들어있는 거 뱅크 어카운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장난치는 거지만 그냥 여러분 이해 돕기 위해서 또 Q라는 변수를 선언했는데 필요했다고 칩시다. Q라는 변수는 뱅크 어카운트 타입이에요. 그럼 뱅크 어카운트 타입에다가 Q가 뱅크 어카운트 타입인데 사실 P에 들어있는 게 무슨 오브젝트예요? 뱅크 어카운트 오브젝트죠? 따라서 거기다 놓고 싶은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타입 체크가 뭐라고 해요? 왜냐하면 P는 레코드 타입이고 Q는 뱅크 어카운트 타입인데 뱅크 어카운트 타입이 레코드 타입의 서브 타입이죠? 따라서 Q를 그냥 P를 Q에다가 저장하려고 하면 안 해준다고요. 따라서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타입 캐스팅을 할 수밖에 없지. 자, 그리고 컴파일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지금 내가 P 변수에 사실 Q가 들어있는데 뱅크 어카운트 오브젝트가 들어있는데 내가 Q에다가 저장을 해야 될 테니까 요거 P가 레코드 타입이 아니고 사실은 뱅크 어카운트 타입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거 컴파일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컴파일러가 알았어 하고 통과시켜 주는 거죠. 너를 믿을게. 그럼 이게 컴파일러 통과돼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Q라는 변수에 실질적으로 Q라는 변수는 뱅크 어카운트 타입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오브젝트도 뱅크 어카운트 오브젝트죠. 따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죠? 자, 그 다음에 Q한테 get balance를 요청하네? 이거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Q 변수에 들어있는 오브젝트는 뱅크 어카운트 오브젝트고요. 뱅크 어카운트 오브젝트는 여기 설계도로 보면 get balance 메소드가 있죠? 그죠? 따라서 get balance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밸런스 알려주겠죠? 밸런스 10,000원이네. 그죠? 10,000원 알려줍니다.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번에는 K라는 키 변수에다가 또 선언했네. 이건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가정합시다. 선언할 필요가 없는데 또 선언했네. 2번 선언한 거죠. Q에는 지금 뱅크 어카운트 오브젝트가 들어있어요. Q한테 getKey라고 요청을 했다고요? 뭐 어떤 일인지 모르겠어.
Q는 뱅크 어카운트 오브젝트입니다. 그럼 여기 뱅크 어카운트 오브젝트를 봤더니 게키 메소드가 있죠? 따라서 키는 알려줄 거라고요. 그죠? 근데 지금 Q에 들어가 있는 뱅크 메소드, Q에 들어가 있는 키가 뭐예요? Q에는 지금 A2가 들어가 있죠? 그죠? 스트링 키가 찾았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스트링 키 열려라가 들어가겠지. 나오겠죠? 그래서 K 변수에는 스트링 키 열려라 오브젝트가 저장이 된다고요. 그쵸? 거기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키를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키를 알고 싶은데 사실 이 여기에는 스트링 키를 내가 보니까 스트링 키가 오는 게 확실하니까 알지만 사실은 스트링 키인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인티저 키인 경우에는 여기 정수가 필드 변수이기 때문에 get 인티저 키를 요청을 해야 되고요. 그죠? 스트링 키의 경우에는 여기 스트링 키의 경우에는 키가 스트링이죠? 따라서 get 스트링을 요청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인티저 키를 내가 보면서 이거를 스트링 키를 요청하면 안 되고요. 또 스트링 키를 가지고 인티저 키 달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이 시점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K에 들어있는 K라는 키 변수에 들어있는 오브젝트가 확실하게 스트링 키라는 거는 확실하지. 그죠? 하지만 사실은 뭐가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스트링 키와 인티저 키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키라는 변수 K에 들어있는 값이 인티저 키가 될지 인티저 키 오브젝트가 될지 스트링 키 오브젝트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인티저 키가 되는 경우에는 get 인티저 메소드를 요청해야 키를 알 수 있고 스트링 키 오브젝트인 경우에는 get 스트링 키 메소드를 호출해야 키를 알 수 있죠. 따라서 그 실체가 뭔지를 체크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죠? 따라서 여기서 그걸 체크하는 거예요. 이 K 변수 안에 들어있는 게 사실 인티저 키인지 스트링 키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실체를 확인해서 확인한 대로 거기에 맞는 메소드를 호출해 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K. 키는 상위 클래스이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는 인티저 키, 스트링 키 뭐든지 들어가도 괜찮다. 그런데 사실 뭐가 들어가 있을지 모르니 그거를 검사를 해서 만약에 그 안에 실제로 들어있는 오브젝트가 인티저 키 오브젝트이면 get int를 메소드를 호출하고 해서 키를 알아내고 그렇지 않고 그 안에 들어있는 오브젝트가 스트링 키 오브젝트이면 get string 메소드를 호출해서 알아낸다. 그래서 우리 타입 캐스팅을 한 이유는 캐스팅을 안 하면 컴파일러가 혼자니까 안 해주니까. 왜냐면 K는 키 타입인데 키는 get int가 없잖아. 그죠? 이해가죠?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질문 있어요? 재미가 없나 봐. 자, 이번에는 진짜 실습해볼 실습 문제예요. 이번 숙제는 블랙잭 카드 게임을 만들어 본 겁니다. 지난 학기에 프로그래밍 기초를 들은 학생은 이미 파이썬으로 만들어 봤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은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자바로 만들어 보는 거죠. 완전히 다르고요. 이 게임 규칙이 있고요. 이렇게 설계도가 있어요.
근데 이미 카드 게임 하는 기본은 우리가 카드하고 카드덱 클래스 두 개를 이미 만들어 봤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구현할 때 필요한 또 이번에는 플레이어에 필요한 클래스, 또 딜러한테 필요한 클래스를 오늘 만들어 볼 텐데, 결국 숙제는 그거 연속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하는 게 결국 숙제 시작하는 거와 다름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지금부터 이제 코드를 만들어 나가면 되고요. 블랙잭 게임하는 알고리즘은 이제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여러분들은 이 구조를 잘 파악을 해서 여기는 컨트롤러만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인풋 아웃풋 뷰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것만 가지고 쓰면 되고요. 그 말은 뭐냐면 인풋은 인풋 다이얼로그로 가지고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출력은 지금은 아직 구의를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실행창에다가 텍스트로 실행 결과를 프린트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세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할 때 이게 이제 선택으로 줄 건데 만약에 블랙잭 게임을 구의로 구현하고 싶으면 이거 연속적으로 계속 여기서 계속 가서 이제 인풋 다이얼로그하고 그 실행창에다 프린트할 게 아니고 이제는 창을 띄워가지고 버튼 클릭하고 뭐 이런 식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적이니까 그렇게 알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딜러 클래스를 한번 구현해 봅시다. 딜러 클래스를 지금 구현할 건 아니고요. 딜러 클래스를 설계하는 겁니다. 딜러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딜러 클래스는 사실은 어디에 종속이 되냐면 사실 카드 플레이어한테 종속이 돼요. 왜냐하면 딜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카드를 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 주는 거밖에 없잖아, 딜러는. 그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게임 같은 경우에는 딜러가 무조건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플레이어한테 너 받을래? 라고 물어보고 나서 받겠다고 하면 그때 주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래서 딜러 클래스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능을 잘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 두 개로 나눴어요. 하나는 딜2고요. 다른 하나는 딜1, 2예요. 딜2는 그냥 카드를 원하는 만큼 플레이어한테 주는데 줄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받을래? 오케이 하면 주고요. 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안 받겠다 하는 때까지 주는 거예요. 받을래? 물어보고 또 달라고 하면 또 주고 받을래? 달라고 하면 또 주고 이런 식으로 그게 딜2고요. 그리고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죠. 카드 한 장씩 매번 물어보면서 원하는 만큼 준다. 그 다음에 딜1, 2는 그냥 한 장만 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한 장만 줄 필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물어보지 않고 그냥 한 장만 주는 거예요. 근데 주는 거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준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딜러 오브젝트한테 누구한테 카드를 원하는 만큼 주세요. 또는 누구한테 카드를 한 장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될 텐데 그 요청이 바로 이 두 메소드예요. 그럼 줄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줄 대상이 여기 있어요. 근데 아직 카드 플레이어 클래스가 없잖아.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 인터페이스예요. 카드 플레이어 클래스는 아직 없지만 카드 플레이어 비헤이비어라는 이름의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카드 플레이어라면 어떤 카드 플레이어인지 상관없이 이거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걸 알아야 이 코딩이 가능하다고요. 그럼 카드 플레이 입장에서는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될까? 카드 플레이는 앉아서 뭐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누가 나한테 카드 줄까? 물어봤을 때, 대답을 쓰면 되죠? 그게 이제 원서 카드예요. 받을래? 라고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판단을 해서 받고 싶으면, 네, 라고 대답하면 되고요. 받기 싫으면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 되죠? 그게 이제 만약에 원서 카드. 이거를 만약에 그 카드 게임을 하는 사람이, 하는 사람한테 이제 물어본다고 하면, 그거는 순전히 사용자한테 맡겨야죠. 플레이하는 사람한테, 플레이하는 사람이 예 하면은 예로 대답하면 되고, 아니요 하면 아니라고 대답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카드 플레이하는 당사자가 컴퓨터라면 약간의 AI 핵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죠? 어떨 때 받아야 되고 어떨 때 받지 말아야 될까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뭔가 지능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달라지게 되죠. 어쨌든 간에 이 원서 카드란 말은 그냥 카드를 받을지 말지를 대답해 줄 수 있는 기능은 카드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이제 원서 카드고요. 카드 받을래? 라고 물어보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받아라 하면 접수하면 돼요. 그죠? 여기서는 받아라 하면 카드 우리가 클래스 만들어 놨으니까 카드 받아라 하면 받아서 손에 들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카드 플레이어 비헤이비어는 이 두 개의 기능을 구현하는 카드 플레이어라면 이 카드 플레이어 비헤이비어 인터페이스를 만족하도록 구현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 딜러 클래스 입장에서는 이것만 보고 코딩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5만 달라고 할 때까지 줘라. 그러면 물으면 되잖아. 원서 카드? 예 하면 원서 카드? 예 하면 주. 이러면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한 장 줘라? 그럼 안 물어보고 그냥 주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딜러 클래스는 작성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구해요 봅시다. 그래서 여기 카드와 카드 딜러 클래스는 코드 올려놨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 코드 구주차에 코드 있죠? 코드를 클릭하면 이리로 가는데요. 여기 뒷부분에 가면 카드 게임에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카드 클래스 있고요. 그 다음에 카드 덱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카피에다가 일단은 이걸 준비해야 되고요. 카드 덱 클래스는 없어도 되겠다. 카드만 있으면 되겠네. 카드를 준비해 두고요. 그 다음에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 있던 거. 인터페이스를 만듭시다. 지금. 인터페이스 가지고 이제 딜러 클래스를 구현하는 거예요. 자, 해요. 인터페이스. card player behavior. 두 개만 있으면 되죠. public boolean one or card. 이러면 되죠? 눌러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카드 받아라. void receive card. 카드인가? receive 그냥 카드네. receive card. 이번에는 카드를 써야지. 이렇게 하면 인터페이스 완성이 됐고요. 여기서 잠깐
알려줄 게 있는데 지금 여기 위에다가 내가 이제 처음으로 이전에도 가서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처음으로 그 코멘트를 달아놨죠. 위에다 주석을 달아놨어요. 주석에는 뭐가 있냐면 메소드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메소드가 뭐 하는 건지 설명이 있어요. 카드 한 장을 받겠는지 답한다. 근데 사실 여기 지금 그대로 써도 되는데 여기 좀 간단하게 썼네. 그죠? 그대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밑에 보니까 사인이 있고요. 또 리턴이 있고요. 리턴 달러는 뭐를 리턴한다는 얘기예요. 그거 설명이 들어가 있는 거죠. 뭘 리턴하냐면 카드를 받고 싶으면 true 아니면 false로 리턴한다. 그러니까 이 메소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한 설명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리시브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대략적인 설명이 있어요. 카드 한 장을 받아서 손에 넣는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리턴 대신에 이게 틀렸다. 리턴이 아니고 리턴도 있네. 하나 빠졌네. 인수가 빠졌네. 원래는 뭐로 써야 되냐면요. 이거 그냥 쓰면 자, 이 코멘트를 이렇게 단다고요. 여기다가 폼이 똑같아요. 별표 2개. wants a card. 이렇게 하고요. 여기 그대로 카피하죠. 이걸 봅시다. 이걸 그대로 카피합시다. 이게 아니지. 카드 한 장을 받겠는지 답한다. 간다. 딱 했더니 뭐 지금 내가 리턴했더니 바로 이렇게 뜨죠? 폼이? 그죠? 뭔가 서로 짠 것 같지? 네? 그랬더니 딱 요거를 본인이 지금 이 에디터가 이 아이디가 이걸 알고 여기서 뭘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더 적을 게 있으면 더 적고 그 다음에는 뭘 리턴할 건가 설명을 적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받겠다면 true 아니면 false 이렇게 써두면 이 메소드가 뭘 하는 건지를 바로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이 줄은 한 줄만 쓰면 되니까 충분하니까 이건 버려버리고요. 자, 이거를 보니까 포맷이 있네. 지금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 보니까. 그쵸? 밑에 거 한번 더 만들고 설명을 해봅시다. 여기도 만들게요. 이번에는 receive card. 카드를 한 장 받는다. 그죠? 리턴 합니다. 또 포맷 쓰죠? 이번에는 파람시가 나오네. C라는 파라메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카드. 받을 카드죠. 받을 카드. 그럼 이거 리턴하는 건 없죠. 보이드니까. 그죠? 카드를 받고 마는 거니까. 따라서 리턴하는 건 없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나? 명세예요, 명세. 명세서예요. 이 메소드가 뭘 한다는 명세서예요. 그래서 자바 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분 아이디에 있을 거예요. 그 자바 독이라는 프로그램을, 이 프로그램을 좀 돌리면 문서가 생겨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 어떤 인터페이스, 카드 플레이어 비헤이비어라는 인터페이스는 원서 카드와 리시브 카드라는 메소드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메소드는 여기 내가 딱 적은 대로 설명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테이블이 딱 그려지면서 여러분들이 그 자바 도큐멘트에 가면 라이브러리 도큐멘트에 가면 쫙 설명 나오잖아요. 무슨 클래스 이름 뭐 나오고 그 밑에 그냥 필드 변수 뭐 메소드 뭐 이거 딱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런 설명들이 전부
얘가 자동으로 설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포맷이 있어요. 맨 앞에 슬래시 스타 나오고요. 끝나는 거는 슬래시 스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여기 별표가 여기 나란히 붙어가지고 서 있으면 여기 적은 내용이 그대로 이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자바 도큐멘트가 저절로 생겨요. 아니 웹페이지로 생겨요. HTML로. 그거 그냥 웹페이지에 띄우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거 알고 하고요. 한번 해보세요. 궁금하면. 수업 시간에는 안 할 거예요.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만들었고요. 딜러 클래스 만들어야 되겠네. 그죠? 딜러 클래스는 여기 명세 나온 대로 딜러 클래스 만들면 되겠죠? 만들어 보세요. 카드덱도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카드덱에서 뽑아줘야 되니까. 카드덱도 아까 거기 바로 밑에 여기에 카드덱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긁어가면 돼요. 이거 지난번에 만든 거예요. 일단 그 딜러 클래스를 만들려면 일단 카드하고 카드덱을 좀 리뷰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카드는 여기 스태틱 파이널 필드 변수로 스페이스 무늬 네 가지 무늬와 그 다음에 카드 계급은 1부터 13까지 있죠. 근데 그거를 그냥 족보가 있는 거는 에이스, 잭, 퀸, 키는 이름으로도 레퍼런스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카드 한 벌이 12이 13인데 이거 틀렸네. 13이에요. 13장. 그 다음에 필드 변수 2개 있죠. 카드의 무늬와 계급. 그 다음에 이건 컨스트럭트 메소드고요. 무늬 알려달라면 무늬 알려주고 계급 알려달라면 계급 알려주고. 카드는 간단하고요. 카드 덱은 메소드가 2개 있죠. 뉴 카드. 여기 이제 코멘트 달려있죠. 이미의 새 카드 한 장을 뽑아줍니다. 뉴 카드는 덱에서 뽑아주는 거고요. 그냥 줘요. 그다음 몰 카드는 카드 아직 남아있냐 덱에 물어보는 거예요. 남아있으면 yes 아니면 false. 이걸 그냥 활용하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컨스트럭트 메소드는 새 카드 한 벌을 만드는 메소드고요. 그죠? 그걸 활용해서 이제 카드 덱을 만듭니다. 카드 덱이 아니라 딜러 클래스 딜러 그럼 여기 지금 설계도에 딜러가 뭐 필요한지 하나도 안 남았죠? 근데 필요한 게 나와 있네. 그죠? 딜러가 뭐가 필요해요? 카드 덱 오브젝트가 있어야 카드를 받아올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카드 플레이어가 있어야 카드를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카드도 필요하고. 그러면 필드 변수로 이 딜러가 접근 가능하도록 만드는 필요한 오브젝트가 두 개입니다. 최소한 카드 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카드 플레이가 있어야 되네. 나눠줄 사람. 카드 덱만 있으면 되겠다. 일단은 필드 변수는 카드 덱을 만들어 볼까요? 프라이빗 카드 덱은 카드에
덱이라고 합시다. 그냥 이렇게 하면 만들어지죠.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컨스트럭터 메소드로 뭘 받아야 되겠어요? 카드 덱을 받아와야 되겠네, 그죠? 카드 덱이 있어야지 되니까 이거는 D라고 합시다. 딜러는 카드 덱을 손에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카드를 나눠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받아가지고 D에다 넣으면 되죠, 덱에다가. 이거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카드 덱이 D인데, 그러면 카드 덱한테 카드 덱을 받아와서 카드 덱한테 카드 한 번을 요청을 해야 되겠네. 그죠? 카드 덱한테 요청을 하려면 카드 덱을 받아가지고 카드 덱한테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올 테니까 어떤 요청을 하면 될까? 덱을 달라고 그래야 되겠네. 이 덱이 필요한 거네요. 그죠? 카드 한 벌이 필요하잖아요. 카드 한 벌을 어떻게 요청하지? 카드 덱 오브젝트를 만들면 한 벌을 갖고 있어요, 얘가. 그죠? 한 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카드 배열이 되는 게 아니라 카드 덱 오브젝트가 돼야 맞는 거네. 그런 문제가 없죠. 카드 덱 오브젝트만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필요할 때마다 내가 카드 덱한테 카드 주세요 요청을 하면 돼요. 그렇죠? 이러면 이제 끝났어. 준비 끝났어요. 이제는 자기 메소드만 구현하면 되겠네. 메소드 하나씩 가져와 볼까요? 자, 하나 요거부터. 하나는 딜2예요. 카드 한 장씩 매번 물어보면서 원하는 만큼 피해게 준다. 퍼블릭 근데 아직 카드 플레이어 클래스는 없지만 아까 인터페이스 보고 프로그램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while문 돌리면 되죠? while문을 계속 물어보는 거야. 받을래? 그럼 받으면 되지. 그죠? while 여기 behavior로 가서 원서 카드 이걸 물어보면 되죠? 물어보는 거예요. 카드 받을래? 라고 물어봐서 누구한테? P한테 이렇게 하면 더 낫겠다. 여기서 이제 P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P 점 하면은 메뉴가 나오죠? 여기 보면 원서 카드가 있을 거예요. 원서 카드 있죠? 받을래? 라고 물어봐서 받겠다면 false 안 받겠다면 이제 그만 안 주면 되고요. while로 빠져나오면 되고요.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받아라 주면 되죠? 카드 받아라는 뭐예요? 카드 플레이어 가면 여기 있죠? 받아라. 이게 받아라죠? 받아라. 받아라. 뭐를? 카드를 받아라 해야 되는데 카드가 있나? 카드는 어떻게 갖고 올까요? 카드 덱한테 달라고 그래야지. 그죠? 카드 덱한테 가봅시다. 주나. 여기 있네. New card. 그죠? 카드를 요청하면 카드 한 장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카드 덱한테 D한테 보면
덱한테 달라고 그래야지. D가 아니고. 덱한테 달라고 하면, 뉴 카드 있네요, 여기. 그죠? 있죠? 달라고 하면 카드 줍니다. 끝났네. 그쵸? 그러면 달라는 대로 계속 쓸 수 있어요. 끝. 그 다음에 구현할 건 딜 원투죠? 그냥 한 장만 달랑 주는 거예요. 더 쉽네, 이건. 퍼블릭. 한 장만 줄게요. 그러면 카드 플레이어 비헤이비어를 보면 한 장 받아라 하면 되죠? 그죠? 따라서 이건 물을 것도 없이 이거하고 똑같으네. 이게 문제야. 리시브 카드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P한테 해야 되는데 이거 빼먹었네. 그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P한테 받아라 하면 되죠. 여기 있네. 받아라. 뭐를? 덱한테 카드를 하나 요청해서 뉴 카드. 뉴 카드가 없네. 어디 갔어? 여기 있네요. 뉴 카드. 그쵸? 딜러 구형 끝. 이해가죠? 예, 그럼 딜러 역할은 끝났어요. 딜러 클래스는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문제 없죠? 잘 돼요? 네, 딜러 끝났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새로운 개념이 나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카드 플레이어 비헤이비어를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구현을 해야 돼요. 카드 플레이어 클래스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 카드 플레이어를 이걸 만족하라고 만들려면 예를 블랙잭이라고 가정을 하면 블랙잭 카드 손님 역할을 맡는 플레이어가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만들면 되는데 컴퓨터도 딜러도 플레이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원서 카드라고 이제 메소드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 원서 카드 메소드는 손님의 경우에는 물어봐서 손님의 결정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그죠? 그런데 컴퓨터의 경우에는 결정을 해야 되잖아. 컴퓨터는 사실 딜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딜러의 두뇌를 원서 카드 메소드에 씹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받을 건지 어떤 경우에 안 받을 건지 하는 게 거기 로직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컴퓨터가 플레이어하는 컴퓨터 플레이어하고 사람 휴먼 플레이어하고 둘이서 원서 카드 메소드가 다르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구현하면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리시브 카드는 어때요? 리시브 카드는 똑같아. 그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카드 플레이어 비헤이비어를 구현해서 내가 컴퓨터 카드 플레이어와 휴먼 카드 플레이어 두 개 클래스를 만들 텐데 두 개 클래스에 들어있는 원서 카드는 두 개가 달라요. 메소드가. 원서 카드 메소드는 다르게 구현해야 돼요. 하지만 리시브 카드 메소드는 똑같잖아. 그죠? 중복이지. 중복이에요. 중복은 무조건 안 좋은 거야. 재사용하려면 중복을 회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앱스트랙트 클래스입니다. 일부만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카드 플레이어 비헤이비어를 구현하는데 다 안 하고 공통으로 쓸 거를 가만봤더니 리시브 카드는 누구나 다 쓰는 거야. 똑같이. 그런데 원서 카드는 똑같이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걸만. 클래스마다 달라.
그런 경우에는 리시브 카드만 구현하고 위에 거는 남겨두는 거예요, 원수가. 그 다음, 그러니까 이게 코드가 완벽하게 다 구현된 게 아니라 일부만 구현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구현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를, 남은 거를 채우는 거죠. 근데 여기도 이제 클래스 개축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만 구현하는 클래스를 뭐라고 하냐면, abstract 클래스라고 해요. abstract 클래스는 완벽한 일반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의 중간에 있어요. 그 코드를 채워가는 과정이지. 인터페이스는 아무것도 없이 빈 껍데기만 있는데 그걸 완벽하게 구현하는 클래스가 돼요. 코드가 다 채워진 거지. 그래서 중간에 abstract 클래스는 일부만 구현하는 거예요. 공통으로 사용될 만한 것들만 다 구현해두고 공통으로 사용되지 않을 메소드는 그냥 비워둡니다. 그래서 그걸 abstract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그 사례를 볼까요? 자, abstract 클래스가 뭐냐? 이거는 일부 메소드의 멈춰가 비어있는 클래스다. 그래서 클래스 키워드 앞에다가 abstract라고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컴파일러가 알아들어요. 아, 이거는 일부는 구현되어 있지만 일부는 비어있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아까 펄스를 그렸었는데 펄스는 abstract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 있죠? 그런데 뭐가 비어있냐 하면 get address가 비어있네. 지금 뭘 하나 추가했어요. 주소를 추가할 거야. 그 개인의 사람 이름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주소는 아직 구현 안 했어. 나를 상속받아 가서 하고 싶으면 하라 이거예요. 해야지. 하고 싶으면 하라가 아니고 해야 되는데 내가 아직 안 하겠으니까 상속받아 가서 네가 필요하면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이 되는 게 주소는 형식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미국 주소, 일본 주소, 한국 주소 형식이 다르고요. 포맷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형식이 달라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은 구현 안 하겠다는 거죠. 그게 올바른 결정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구현을 비워뒀다가 나중에 이제 이거를 상속받아서 person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이제 두 개의 클래스가 따로 만들어지는데 위에 거는 person address 클래스고요. 똑같이 상속받는데 이거는 person address int 클래스네. 그래서 구현 코드를 보면 이 위에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get address를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어드레스 정보를 리턴하는 걸로 그냥 끝내고요. 밑에 클래스는 봤더니 뭐가 다른 거야? 위에 클래스는 주소 정보를 스트링으로 기억하고요. 아래 클래스는 주소 정보를 정수를 기억하네. 도대체 무슨 정도인가? 우편 번호인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경우에는 get address는 스트링을 리턴해야 되니까 스트링으로 바꿔서 리턴해요. 그냥 코드가 다르다는 걸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거지로 만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일부만 구현을 하는 걸 abstract 클래스라고 하고요. 구현이 다 되어 있지 않으니 당연히 abstract 클래스 갖고 객체를 생성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확장은 가능해요. 확장 가능했죠? 뭐 심지어는 하나만 구현했다가 두 개 비워놨다가 확장해서 나머지 하나 채우고 또 확장해서 나머지 또 채우고 이렇게 돼요. 대신에 abstract 클래스라고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는 객체 생성을 못하죠. 하지만 편리해요. 왜냐하면 코드 재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딱 우리가 이 카드 게임 만드는 경우가 딱 이런 경우예요. 내가 카드 플레이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카드 플레이 비앱을 구현해야 되는데, 컴퓨터 플레이하고 휴먼 플레이어가 원서 카드 메소드는 달라. 그런데 리시브 카드 메소드는 똑같아. 그러면 공유하는 리시브 메소드는 미리 abstract 클래스 하나 만들어가지고 구현해두고, 그걸 확장해서 남은 빈 코드를 각각 두 개의 클래스로 구현한다. 그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온 설계가 이거예요. 자, 딜러는 좀 전에 우리가 구현했습니다.
카드 플레이어 비헤이비어 인터페이스를 보고 구현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구현하면 되는데, 생각을 해보니 공통되는 메소드가 있으니까, 여기 컴퓨터 플레이어나 휴먼 플레이어가 공유하는 그런 메소드가 있으니까, 일단 공유하는 메소드부터 미리 구현을 하자. 그래서 ES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partial implement가 있죠? 다 구현하는 게 아니고 하나만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receive 카드는 구현하고요. 원서 카드는 구현 안 하고 빈 칸으로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빈 칸으로 남겨두는 메소드는 그 앞에 또 abstract라고 붙이죠. 그 컴파일러한테 야 이거 아직 구현 안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구현 완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상속받아가지고 각각 휴먼 플레이어하고 컴퓨터 플레이어 구현하면 되는데, 이때는 뭐만 구현하면 돼? 원서 카드만 구현하면 돼. 왜냐하면 리시브 카드는 위에 있으니까. 그쵸? 자, 이거 좀 만들어 봅시다. 그럼 먼저 카드 플레이어 먼저 만들어야 될 거고요. 앱스트랙트 클래스를. 그 다음에는 진짜 클래스 두 개, 휴먼 플레이어 클래스와 컴퓨터 플레이어 클래스 만들면 되죠? 논리는 쉽습니다.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카드 플레이어를 만들어야 되겠네. 그렇죠? 앱스트랙트 클래스 메뉴는 없네요. 그러니까 클래스를 일단 띄워서 뭐였지? 카드 플레이어. 카드 플레이어를 만들고요. 근데 이 카드 플레이어는 뭘 임플리멘트 하는 거예요? 이걸 임플리멘트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implement 카드 플레이어 비헤이비어를 구현하는 거죠. 그런데 다 구현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구현한다. 그러니까 클래스 앞에다가 abstract를 붙여줘야 되겠지. 그렇죠? 그리고 뭐 코드만 만들면 돼요. 이것만 만들면 돼요. 해봅시다. 카드 받아라. 카드를 주면서 받아라고 하면 뭐 하면 돼요? 받아야지 뭐. 그죠? 받으면 내가 카드를 갖고 있어야 되겠네. 그죠? 옛날에 우리가 핸드라는 클래스 만든 적 있죠? 핸드라는 클래스 만든 적 있죠? 핸드라는 클래스가 이 카드 플레이어를 구현한 거예요. 손에 몇 개나 들고 있어야 되는지. 그죠? 그걸로 찾아볼까요? 그럼 이것도 이제 카드를 내가 들고 있어야 되니까 배열이 있어야 되겠네. 그죠? 카드 배열을 가지고 필드 변수가 있어야 돼요. 카드를, 받은 카드를 거기다 넣어놔야 되니까. 그쵸? 여기 답이 다 있네. 답을 보고 하면 재미가 없고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핸드를 만들었는데 똑같아요.
여기 아니지. 자, 필드 런처가 2개 필요해요. 내가 카드 10장 갖고 있어야 되니까 카드 배열이 필요하죠? 카드 배열이 필요하고요. 또 뭐가 필요해? 근데 배열은 크기가 고정되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때 만들 때 가지고 있는 최대 장애수를 한 다음에 배열의 크기를 그 장애수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쵸? 여기도 같이 해주면 될 것 같아. 그죠? 그러다 보니 몇 장을 내가 갖고 있는지를 카운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카드 카운트라는 변수를 하나 둬서 그 카드 카운트 변수만 알고 있으면 내가 몇 장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따라서 카드를 검사할 때 또는 카드를 참조할 때 내가 카드가 어디 앞에서부터 이렇게 채워 넣으면 카드를 어디에 카드가 들어있다는 것을 카드 카운트 정도 알 수 있죠. 그럼 이 정도만 갖고 우리 코드를 만들 수 있을까? 자, 핸드에는 지금 이거 갖고 오브젝트 만들 건 아니에요. 그죠? 만들 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거는 핸드하고 카드 카운트를 알고 있다고 하면 지금 카드를 누가 나한테 받으라고 줬어요. 카드 한 장 받았어. 그럼 어디다 넣어야 돼, 이거? 내가 지금 카드 카운트 앞에서부터 카드를 채워 나갔다면 카드 카운트 마이너스 1까지 채워져 있겠죠? 이제 거기다 끼워 놓으면 되지. 그죠? 그리고 카드 카운트 이제 증가시키면 되잖아. 그죠? 그것부터 먼저 해볼까요? 카드를 받았다. 그 카드를 내 핸드 저기 1드 변수에다가 끼워 넣어야 돼요. 해보세요. 카드를 받아서 끼워 넣는다. 지금 카드 카운트가 0이면 맨 앞에 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카드 카운트가 내가 카드를 위치시켜야 될 인덱스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핸드에 카드 카운트 여기에다가 받은 카드를 넣으면 된다. 이러면 돼요. 그렇죠? 카드 한 장 받았으니 이번에는 한 장 늘리면 되죠. 카드 카운트는 한 장 늘리고.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이 정보가 없어. 어떤 정보가 없냐면 카드 손에 들어있는 카드 배열에 크기가 없어요. 크기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어요, 여기 지금.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카드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카드 배열의 길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손에 이런 카드가 배열에 꽉 찼으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걸 체크해서 만약에 내가 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 내가 카드를 다 잡고 있다면 이제 받을 수 없으니까 받지 말아야죠? 그죠? 근데 여기는 무조건 보이드라고 해놨네. 약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래 좋아. 블랙잭은 카드에 제한이 없어. 손에 무조건 다단으로 잡을 수 있다. 사실 20일이 넘어가 버리면 더 이상 못 받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제한을 정리해 좋겠네. 아니면 무조건 배열을 엄청 크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그거는 스페이스, 그러니까 공간을 낭비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이 카드 배열 오브젝트가 여기는 없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생겼을 경우에 길이를 체크해 보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카드 카운트가 이미 핸드의 그 배열의 길이보다 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걸 체크해서 큰 경우에는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만약에 핸드의 랭스가 현재 랭스가 카드 카운트보다 작거나 크면 못 받죠, 그죠?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거는 작을 때만 받을 수 있죠. 이럴 때만 받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보이드 타입이니까 아니면 아예 못 받는 거야. 받아라고 줘도 안 받는 거예요. 그렇죠? 손에 꽉 찼는데 어떻게 받아? 그렇죠? 그럼 지금 요목적으로 이게 충분해요. 그죠? 아직 카드 배열의 길이는 카드 오브젝트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몰라요. 하지만 카드 손에 내가 들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면 그것밖에는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카드 배열 참조 out of index 오류는 안 생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앱스의 클래스는 구현이 됐고요. 이게 끝났으니 이제 남은 거는 각각의 휴먼 플레이하고 컴퓨터 플레이어 구현하면 되죠. 그럼 이거를 확장해서 구현하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 했고, 근데 일부만 임플리멘트 했기 때문에, 일부만 구현했기 때문에 앱셀렉트 키워드를 붙인 거예요. 따라서 이번에는 원서 카드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휴먼 플레이어 클래스를 만들고요. 휴먼 플레이어는 누구를 확장해야 돼? 뭘 확장해야 돼요? 이걸 확장해야지. 이미 반은 만들어 놨으니까, 그죠? 카드 플레이어를 확장한 클래스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앱스의 클래스가 아니고 그냥 클래스니까 나머지 빈 코드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남은 빈 코드가 원서 카드죠? 그거 하나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원서 카드 요거 채우면 되죠. 야, 왜 싫어하지? 뒤에 임플리멘트를 또 써야 되나 보네. 구현하고 확장한다고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implement card 그렇죠? 그래야 리시브 카드가 아니지 원서 카드가 어디인지 알죠? 이게 아니고 내가 잘못 가져왔네. behavior 중에 위에 걸 가져와야죠. 이걸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카드 플레이어가 구현했고요. 하나는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여기서 채운다. 그렇죠? 어떻게 할까?
근데 영어 코드 구체적으로 안 키울게요. 왜냐하면 물어봐야지. 누구한테? 플레이한테 물어봐야 돼. 플레이한테 물어보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인풋 다이얼로그를 띄워서 받을래? 물어보고 예 하면은 true로 리턴하면 되고요. 아니요 하면 false 리턴하면 되죠. 그렇죠? 요거는 빈칸으로 남겨둘게요. 알아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컴퓨터 플레이어 또 만들어야 되겠죠? 컴퓨터 플레이어도 똑같이 이거는 extends 일부 코드는 카드 플레이어한테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남은 빈칸은 카드 플레이어 비헤이비어에서 채운다. 가져와서 채운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휴먼 플레이어 같이 원서 카드를 구현해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히 그냥 물어볼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준을 옛날에 그 카드 게임 만들어본 사람 정해놨었잖아요. 여기 뭐 심리적인 하면 무조건 받아야 되고 뭐 그러면 이제 자기 카드를 보고 계산한 다음에 점수 계산한 이후에 그 점수의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받을지 말지 결정하면 되죠. 그렇죠? 그 코드를 여기 넣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abstract 클래스가 뭔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봤고요. 굉장히 편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알 수 있어요. 실제로 나중에 컴퓨터 플레이어 오브젝트 만들면 이렇게 생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컴퓨터 플레이어는 코드 플레이어에서 상속을 받고요. 리시브 카드 메소드를 상속을 받죠. 그 다음에 필드 변수 2개 하고 그 다음에 카드 플레이어는 카드 플레이어 비हे비어 구현한 거고요. 그래서 휴먼 플레이어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서브 타이핑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게 작동하는 거는 읽어보면 이해가 가요. 컴퓨터 플레이어 3으로 만들죠? 뭐지? 카드 3장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휴먼 플레이어도 카드 3장까지 받을 수 있는 거로 해서 오브젝트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드 플레이어한테 카드 플레이어 1이 휴먼 플레이어, 컴퓨터 플레이어네. 그렇죠? 그렇게 헷갈리게 만들었네. 여기서도 이제 인스턴트 오브가 꼭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컴퓨터 플레이어인지 아니면 휴먼 플레이어인지 확인한 다음에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하면 메모리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은 컴퓨터 플레이어 오브젝트를 형상화한 거고요. 밑에는 휴먼 플레이어 오브젝트를 형상화한 거예요. 그래서 휴먼 플레이어 오브젝트나 컴퓨터 플레이어 오브젝트나 손에 들 수 있는 카드는 3장이라 지금 카드 배열 오브젝트가 생겼죠. 밑에 아래 위에. 그죠? 그래서 필드 변수 핸드에는 각각 오브젝트별로 카드 배열을 갖고 있고요. 그죠? 처음이니까 카드 카운트는 둘 다 0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리시브 카드, 쇼 카드를 다 갖고 있는데 여기 리시브 카드는 둘이 똑같죠? 상속받은 거야. 그죠? 이거는 사실 제가 핸드라고 했는데 이 카드 다 리턴해 주는 거예요. 카드 보고 싶을 때 다 리턴해 주는 겁니다.
이름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명세서를 바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각각 변수가 가리키는 오브젝트를 잘 살펴보면 알죠? P는 컴퓨터 플레이어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H는 휴먼 플레이어 오브젝트를 가리키죠. 그 다음에 지금 카드 플레이어, 카드 P, 비헤이비어로 타입을 선언한 다음에 그 변수에다가 각각 P나 H를 이렇게 설정해도 되고요. 왜냐하면 슈퍼 타입이니까. 당연히 되죠? 그래서 사실상 같은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긴 하지만 이걸 쓸 때는 우리가 꼭 인스턴스 오브로 체크를 해서 거기 내가 사용되는 오브젝트가 여기서 파일 캐스팅을 들은 다음에 그 안에 실제로 들어가 있는 게 진짜 이게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디폴트로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상속받을 때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프레임워크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져요. 지금 이미 예를 들면 수익 패키지도 일종의 프레임워크이고요. 구입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이에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제작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뭐 스프레드시트 개발하는 프레임워크, 음악 작곡하는 프레임워크, 카드 게임 개발용 프레임워크, 다른 게임 개발용 프레임워크, 그런 것들이 전부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이 클래스 계층 구조를 가진 그런 계층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구체적인 게임을 개발할 때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큰 프레임워크, 그 계층, 클래스 계층 구조가 되어 있는 프레임워크를 보고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거를 골라서 쓰는 거라고.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이미 잘 구축되어 있는 프레임워크를 얼마나 잘 활용해서 내가 쓰느냐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거 같은 거 하면 뭐 어떤 작업을 할 때 도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속품들. 그 부속품들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내가 어떤 하드웨어를 창조하는데 어떤 기계를 만든다고 할 때 이미 그 기계를 조립할 수 있는 부속품들은 엄청나게 많은 규격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그거를 내가 뭐를 골라서 만들어야 내가 만들고 싶어하는 뭐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만 알면은 거기에 맞는 구속들 잘 뽑아가지고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것도. 이 프레임워크들이 전부 각각 특수 목적에 맞는 용도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이다. 거기 들어가서 내가 만들고 싶은 거를 잘 살펴봐서 준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만들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컴퓨터 과학자다, 개발자다 하면 좀 약간 상위 그룹으로 올라가면 이런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사람들이죠. 상상력이 풍부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게임 개발한다고 하면 게임 개발자들은 이런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를 보면 앱스트랙트 클래스가 엄청 많다. 공통적으로 사용될 만한 걸 미리 만들어 두고요. 그 다음에 너 필요한 대로 만들어 써야 될 것 같은 것들은 코드에 비워둔 거예요. 그럼 갖다가 빈 공간만 채워서 내 목적대로 쓰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썼던 것 중에 중요한 패키지는 AWT 패키지 썼죠? 그림 그리는 거, 그다음 스윙 패키지, 윈도우 만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 패키지들이었던 거예요. 그냥 갖다 썼던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패키지. 패키지는 이제 패키지를 내가 디폴트로 계속 하라고 했죠? 골치 아프니까. 패키지는 그냥 폴더 이름으로 보면 돼요. 폴더 이름. 그래서 이 패키지의 폴더에다가 패키지를 이름을 주면은 보통 소문자로 씁니다. 다. 패키지로 그 폴더 이름이고요. 그러면 그 폴더에 들어있는 코드를 쓰려면 그 패키지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java.util, java.awt, java.swing 이거 다 패키지고요.
이거 가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import 패키지 했죠? 그리고 내가 내 패키지를 만든다면 그 폴더 안에 내가 만든 패키지가 들어있고요. 그걸 내가 딴 데서 쓰고 싶으면 import 패키지 하면 그게 들어와서 쓸 수 있게 만듭니다. 네, 그게 패키지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오브젝트는 모든 클래스 하이라키에서 최꼭대기에 있는 시조예요. 시조. 그 말은 뭐 자바 프로그램에서 존재하는 모든 오브젝트는 전부 오브젝트라는 클래스에서 상속받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오브젝트 타입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오브젝트로 우리가 오브젝트를 만들면 그 오브젝트는 그냥 가장 일반적인 오브젝트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타입이 오브젝트라면 그 변수에는, 오브젝트로 소환된 변수에는 어떤 클래스라도, 어떤 오브젝트라도 다 담을 수 있죠. 그런 겁니다. 이 사제공은 알고요. 계층 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것. 그래서 이거는 블랙잭 게임의 설계도고요. 우리가 이거 다 구현했어요, 오늘. 이것도 구현했죠? 이렇게 구현했죠, 오늘? 이거는 전에 구현했고요. 숙제 사진은 이거밖에 없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고요. 아, 참, 잊어버리네. 숙제 마감이 다음 주 목요일로 정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내가 학교에 출장을 가야 돼요. 처음에는 내 생각에는 우리 연구실에 있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실습을 진행할까 했는데 지금 우리가 다음 주에 할 작업 일과 그 다음 주에 할 일이 전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활용하는 거라서 그냥 다음 주 금요일은 휴강을 하고 내가 없으니까 그 다음 주에 같은 걸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계속을 하고 혹시 시간이 모자라면 보강을 그냥 온라인으로 할게요. 뭐 주말이나 이런 데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알고 계세요. 다음 주 금요일은 수업이 없습니다. J 프레임 맞죠? J 패널이랑 J 프레임이랑 똑같은 다른 거죠. 여기는 이거는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F에서 get content pane을 F 프레임 오브젝트가 get content pane을 호출했더니 컨테이너를 리턴했어요. 이게 컨테이너 아니야? 컨테이너에는 add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 JPNR 오브젝트를 주면서 add라는 메소드 호출했는데 이 JPNR 오브젝트가 여기는 컴포넌트를 받잖아. 그죠? 이 마이패널 오브젝트고 근데 컴포넌트 메소드에 컴포넌트 오브젝트 그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잖아. 마이패널 따라서 호출을 된다는 거예요. 그 컴퓨터 플레이어하고 휴먼 플레이어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왜 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익스텐드도 하고 구현도 입력을 했는데 근데 이게 안 하거든요. 이제 코드를 다 볼 수 있어.
카드 플레이어 비헤이비어 좀 봅시다. 이게 스페이스인 것도 없고, 그죠? 네. 휴먼 플레이어. 뭐라고 그러지? 아니, 카드 플레이어에 있는데, 이 카드 플레이어를, 봤다 이거지, 여기서. 이거 받았잖아. 그런데 왜 불평을 하지? 여기는 괜찮고. 말이 안 되는데? 왜 사람 차별하지? 여기도 이거는 그걸 리턴 안 리턴 안 해서 그런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똑같이 했는데, 그죠? 이것도 문제 없잖아, 그죠? 말이 안 돼. 여러 가지 뭐 소리하는 게, 휴먼 플레이어는 앱섹트 메소드를 리시브 카드를 구현해야 된대요. 왜냐면 리시브 카드는 여기서 상속받기 때문에 구현돼 있거든. 그럼 여기서 구현이 안 돼 있다는 소리인데, 이거는. 웹 카드 플레이어 비헤이비어 맞잖아, 그죠? 구현했잖아. 리시버 카드로 구현했어요. 응? 근데 아까 카드 플레이어 만들 때 응. 뭐 앱스트릭트 키워드를 한번 뺐었는데 응. 그래도 패턴이 똑같은 말이 나오길래 이건 앱셀 그 똑같은 말이 나오는 이유는 아직 원서 카드를 여기 보면 두 개를 구현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리시브 카드하고 원서 카드를 구현해라는 얘기인데 구현했잖아. 에이 여기 봐, 스펠이 틀렸어. 그러니까 컴파일러는 거짓말을 안 해요. 그래서 조금 늦게 와서 출석 체크.
이름이 뭐죠? 이성민. 이성민. 들어온 거 봤어요. 읽을까? 아, 참. 내가 소리 할게요, 이성민. 네. 안녕히 계세요. 다시 좀.